부모님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오셔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으려고 고민을 하는데 찾아다니시기도 많이 찾아다니셨을 테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예비 고3이거든요. 집에서 맨날 우리 아들내미와 함께 입시 얘기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아니면 좀 더 의미 있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부모님들 이렇게 입시 설명회 하면 항상 부모님이 많거든요. 학생은 별로 관심 없고 부모만 이렇게 애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집에 가셔서 절대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애랑 싸우지 마십시오. 이게 입시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야, 입시 전문가가 이거 하래, 빨리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입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테고 또 여러 가지 팁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조금 보기 힘든 것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조금 접하기 힘든 것,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많은 입학사정관들 그리고 위촉 대학 교수들이요,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입학사정관들, 위촉 입학사정관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뜯어낸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대학 가는 길을 꼭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거든요. 예비 고3인데 예비 고3이 벌써 그러네요.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새벽 3시쯤 잠을 잤는데 저는 그때까지 또 깨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아들내미가 둘 다 아들이라서 내 아들내미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 수는 없지, 이런 스타일이라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2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데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버님들, 오늘 아버님도 의외로 또 많이 오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는 건 체력밖에 없습니다. 막. 그래서 같이 버텨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함께하기,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잘생긴 공유 오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방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고. 예비 고3은 고등학교 3학년은 부모님도 고3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드시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 1년은 너의 고통을 함께 해주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시 마인드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해는 입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공부해라가 아니라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저는 이게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입시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옆에 있어줄 거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면서 옆에 있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같은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담은 거니까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고3이 몇 명 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괴롭히는 걸, 학교에서도 학생들 괴롭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기 여학생 흰 옷을 입은 이거 뭐예요? 돌덩어리래요. 맞습니다. 이 돌덩어리가 라틴어에서 표현하는 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돌이고요. 두 번째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라틴어 어원에서 이 돌멩이, 바위 이렇게 치면 이제 페트라와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페트라는 이제 영어로 가면 피터, 베드로, 성경에서 베드로 뭐 이렇게 나오는 단어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비슷한 단어 생각나시죠? 스캔들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양날의 검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그 말이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꼭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페트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 살짝 위험한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조금 하거든요. 네, 어쨌든 꼭 페트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딛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어떻게 되는 거야 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입학 정원수만 놓고 보면 언론이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거짓말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걸러내는 방법, 그걸 필터링해서 듣는 방법을 이제 조금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단 올해에 지금 고3들이요. 현재 고3들이 수시의 비율이 76%고요. 정시의 비율이 23%입니다. 근데 내년에 예비 고3들은요. 정시의 수시 비율이 77%고요. 정시의 비율이 22%입니다. 정시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수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정시는 줄어들고 당연히 정시는 수시가 늘어났으니까 정시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 현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입시가 망쳐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에 와서 입시는 철저한 전략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그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떨어집니다. 철저한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가 입시에서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전략을 짜려면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수시가 늘어납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수시가 늘어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95%가 재학생이고요. 5%가 재수생입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의 45%가 재수생이고요. 55%가 재학생입니다. 45%가 재학생이 훨씬 많이 가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학생은 덩어리가 40만이고요. 재수생은 덩어리가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따져도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디로 갈지를 전략을 잘 세워야만 우리가 원하는 입시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시는 철저한 전략 베이스거든요.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입시 전략의 가장 마지막이 어디냐면 겨울방학입니다. 예비 고3 겨울방학이요. 그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형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학 가는 전형들은 이제 예비 고3이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 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기타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이는 거죠. 42%니까. 내신이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내신이 진짜 중요하고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걸 학생들이 실제로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순으로 정리를 하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 대한민국의 이상한 주문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문에 의해서 15개 대학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가 7%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안 뽑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등학교 내신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3%를 뽑습니다. 자기가 자녀들의 대학 지향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일단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앞에서 보여줬던 42.4%의 학생부 교과는 도대체 어느 대학에서 뽑을까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뽑습니다.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죠? 전남대, 전북대 뭐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신이 정말 중요한 전형이 됩니다. 하지만 선호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신으로는 뭔가 승부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내신으로는 안 뽑으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많이 들으셨죠? 뒤에 이제 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신이 100%가 아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희 자녀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고3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도 끝났고요. 2학년도 끝났고요. 이제 3학년인데요? 내신이 정말 안 좋은데 학종을 어떻게 준비하죠?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변화의 포인트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부모님이랑 함께 잡으셔야 됩니다. 논술 전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대가 이제 과감한 2022학년도에 대학 이제 정부에서 논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연세대학교가 과감하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 이러면서 발떡 들고 일어나가지고 올해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0%로 만들었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 0, 논술 100%로 선발할 거야. 그리고 내년 좋은 거죠. 예비 고3 지금 예비 고3들 전형에서는 최저를 없애버렸습니다. 연대가 끝까지 논술을 밀고 가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고요. 논술은 모집 인원은 줄고 수시 인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면 되게 단순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경쟁률은 떨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재작년에 11%, 작년에 10%였거든요. 올해 입시에서는 9%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비 고3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9% 초반대에 잡힐 거거든요. 경쟁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교육부가 이제 일반 대학들에게 얼마 전에 푸시를 어마어마하게 가해서 연대를 비롯해서 상위권 대학, 이제 선호대학들이 일제히 정시의 비율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시가 늘어요. 근데 선호대학만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정시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대학을 보내고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선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가 늘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역시 학종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정시도 늘고 선호 15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늘어납니다. 뭐가 줄까요? 줄어드는 거? 논술. 그리고 실기 전형이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실기에서 줄여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늘리고요. 정시도 늘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조삼모사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요. 연대, 가장 대표적으로 연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연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빼고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이거든요. 연대를 말씀드리면 연대에서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달성하지 못해서
최저를 달성하지 못해서 수시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비율이 얼마냐면 10%입니다. 전체 정원의 10%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대를 놓고 보면 연대는 전형 자체에서 보면 수시가 70%고 정시가 30%거든요. 근데 수시에서 최저를 달성하지 못한 인원들을 정원의 10%를 전부 다 정시로 넘겨버리거든요.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연대가 제일 높습니다. 연대가 왜 제일 높을까요? 수능 최저가 제일 높거든요. 그게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렇게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를 이렇게 딱 까보면 정시가 40%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시 전형으로 40%를 뽑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정시의 비율이 35%였거든요. 수시 2월 인원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30%를 맞춰라 마라 하는 게 더 사실 되게 웃긴 이야기죠. 실제로는 정시로 뽑히는 인원은 30%가 보다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 내 딸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지금은요. 정확하게 대학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 대학, 이 대학, 이 대학을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3개. 최소한 3개를 찍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어떻게 찍을 건지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셈이라 전국에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무조건 수시에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의 첫 번째 답변이 이겁니다. 선생님, 내신 때문에요. 진짜 수시는 안 돼요. 전요,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오로지 정시 파이터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선생님,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얘들은 입시에 대해서 정말 입자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딱 원래는 방송을 안 하면 한 명 찍어서 성적 불러 이렇게 하는데 방송이라서 전국의 성적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예비 고등학교 예비 고3들 11월 모의고사를 지난주에 봤고요. 성적표는 2주 뒤에 나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 뒤에 나온다고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특히 남학생은 대체로 담임 선생님이 안 줬다라고 뻥칠 겁니다. 다 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줬습니다. 남학생 가방 구석탱이의 작은 주머니에 보면 꾸깃꾸깃한 종이 쪼가리가 나올 겁니다. 성적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2주 뒤에 나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데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11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이야, 나 성적 잘 나왔어. 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상위권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고등학교들이 1학년, 2학년 때까지 전국 학평을 안 칩니다. 그 인원이 대략 12,000명입니다. 그 학생들이 언제 등장할까요? 예비 고3이 끝나고 예비자 떼고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에 등장합니다. 두둥 등장합니다. 일제히 성적이 밀립니다. 12,000명이 위에 다 치고 들어가거든요. 상위권 학생들만 따진 겁니다. 1등급 받는 학생들만 12,000명이 투입됩니다. 일반 전국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밀립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다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2주 뒤에 받으시는 그 성적표에다가 내 자녀,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가 예를 들어서 정말 성적을 잘 받아서 212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플러스 2를 하시면 수능 성적이 나옵니다. 상상도 못 하시겠죠?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2가 되고 상위권은 플러스 1.3 정도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희 학교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국영수 111이 한 30명이거든요. 국영수 111이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2명입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성적은 절대 수능 성적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신감에 차 있으세요? 3학년 올라가자마자 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해가지고요. 진짜 내가 이런 성적을 받다니 이러면서 공부를 막 합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칩니다.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해방될 날만 기대하면서 모의고사를 칩니다. 5만 명입니다. 성적이 또 떨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여름방학 때 진짜 피 터지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기말고사 끝나고 한참 놀아야죠 또. 기말고사 끝나고 정신줄 놓고 놀다가 방학 때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될까? 놀아도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어영부영 방학을 보내고 9월 모의평가를 봅니다. 9월 모의평가에는 반수생들이 들어옵니다. 대략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반수생들이 이게 조금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반수생들이 이렇게까지 파워를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반수생들의 절반 정도가 상위권 대학입니다. 성대를 다니다가 선생님 왜? 저 반수할래요. 응? 너 성대 갔잖아.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수준에 맞지 않아요. 뭐라고? 난 네가 정말 잘 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반수가 제일 많이 빠져나오는 대학이 한양대 이상, 한양대, 서강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걸 막으려고 1학년 때 휴학 금지까지 시킵니다. 그런데도 빠져나갑니다. 자퇴하고 난 도대체 이 학교를 못 다니겠어. 다 이유가 있긴 해요. 이게 이제 학종으로 갔냐 논술로 갔냐 막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 천차만별이거든요. 학생부 교과로 간 학생들이 반수 비율이 아주 높아요. 되게 단순한 거죠. 학생부 교과로 간 학생들은 내신이 1점대, 상위권 대학은 1점대거든요. 1점대의 성적으로 한양대를 갔어요. 용납이 안 되죠. 때려치우고 나옵니다. 걔들이 한 학기를 지나고 그래도 내가 대학은 맛봐야지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고 반수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성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 공부를 좀 잘했던 데다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재학생들 또 밀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 이 수능은요, 저도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10,000명 정도가 튀어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를 아직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일단 추측하기는 군대에 가서 반수하는 놈들. 두 번째 추측은 산에 가서 정말 옛날처럼 절에 가서 방 잡고 공부하는 애들. 근데 그 학생들의 성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계속 밀립니다. 이걸 재학생들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수생, 반수생들은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공부만 하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은요,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 가면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저런 행사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도 쳐야 되고 기말고사도 쳐야 되고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정시에 올인하시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귀신들과 싸우셔야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시에 올인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그럼 돼. 이제 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면 다들 일단 정지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저기 6월 모평 등급 1이라고 적혀 있는 거랑 수능 등급 1 적혀 있는 게 6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은,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입니다.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입니다. 37%요. 6월 모평에는 재수생도 들어간다고 했죠? 37%요. 자기 성적 못 지킵니다. 70%가 못 지켜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사실 여기입니다. 6월 모의평가에 1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7등급, 4등급을 받아요. 뭐지 이건? 되게 당황스러운 성적이긴 한데 똑같이 당황스러운 성적도 있죠. 6월 모평에서 3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케이스. 그것도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건 거의 다 재수생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성적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시에서는요. 정시 파이터를 외치는 학생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지금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정시를 외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내 자녀가 난 내신을 망쳐서 난 정시로 올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죽어도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결과를 내놓거든요.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만 아니요.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만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대니까 400명이 쓸 수 있고요. 이제 단계형 전형이었는데 일괄 전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계 고등학교만 경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학생들은 노려봄직한 전형입니다. 근데 내신이 좀 높아요. 대체로 높습니다. 중앙대 마찬가지고요. 올해 신설되었던 전형,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될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학교장 추천 전형 150명입니다. 둘이 합쳐서 거의 600명 정도, 560명, 600명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과에 150명이면 과별로 1명, 2명입니다.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성적을 이제 이 전형 유형은 넘어가고요. 그나마도 성적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중앙대의 경우입니다. 중앙대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인지는 이제 이상한 주문을 외워보시면 나오시죠? 네, 그 중앙대의 수준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준이 딱 이만큼입니다. 근데 그 위의 대학도요, 그리고 그 밑에 대학도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은 오로지 내신 성적만 보거든요. 내신 성적을 전부 다 컴퓨터에 넣어서 돌려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커팅해서 나오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1.27이 아니고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1.27입니다. 근데 합격한 학생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한 학생이 1도 있거든요.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인문학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봅니다. 그럼 대체로 한 학기당 6, 7, 8과목 이렇게 평균 잡으면 한 6과목 정도 나오거든요. 6과목에 5학기니까 30학기입니다. 30학기 동안 1등급이 그 30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1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학생이 교과 전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있기 때문에 1.27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대체로 1.5나 6 정도에서 내신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내신 1.5, 1.6이면 서울대도 쓸만하거든요. 서울대 내신도 그 정도 선에서 암묵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죠. 그죠? 최저가 안 되면 이제 다른 대학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조금 중위권 대학 정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이 좀 비슷합니다. 2등급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긴 해요. 근데 이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로 가게 되면 3점대 중후반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내신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보낼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딸,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 이런 성적 받았으면 좋겠죠. 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성적이 아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이제 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정시도 안 돼. 귀신들이래. 진짜 귀신들이죠. 정말 귀신들이라고요. 이번에 그 수능이 국어가 엄청 어려웠잖아요. 국어가 엄청 어려워서 쌩 난리가 나서 막 1등급 컷이 86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84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4면 전대미문이거든요. 86이면 국어가. 근데 그걸 만점 받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다 맞은 애들이요. 내 딸, 내 아들한테만 어렵더라고요. 올해 수능 성적 가채점 결과로 만점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건 6명이거든요. 재수생 4명, 재학생 2명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 옆에서 만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시도 안 돼. 정시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교과는 이미 내신은 이미. 그럼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논술, 실기, 학종 3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기는 이미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이 있으니까 이건 패스. 그럼 논술과 학종 2가지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길이 정해집니다. 논술 전형은 시간이 되는지 나중에 보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준비할 수가 없고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공부해서 내신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K대학의 사례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K대학입니다. 하늘 할 때 그 K대학. 그 K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명하는 책자에 보면 어떤 학생을 우리가 뽑고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완벽한 학생이죠. 전 2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없어요. 결국 K대학이 뽑고 싶은 건 4번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 정확하게 저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다니. 아니 지금 모든 대학이 학생을 뽑는 목표가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그 학생이 솔직하게 말해서 맞잖아요. 그 학생이 유명해져서 대학을 빛내는 것. 목적입니다. 근데 아무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K대학이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겁니다. 그러면 대학의 목표가 이거라면 대학을 가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거죠. 뭘까요? 대학을 빛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어떤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을까요?를 묻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한 게 이거죠.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내신이 조금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K대학 말고요. 얼마 전에 만난 입학사정관은 J대학입니다. 아까 우리 내신 봤던 그 J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안 보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둘러 가다가 그래도 한 내신 5등급 정도까지는 뭐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어렴풋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신 스펙트럼이 내신 5등급 정도까지 대학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6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내신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대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형광칠을 한 겁니다.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학생부를 통해서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나 언론들이 대학을 보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뭔가를 말하거든요. 내 아들, 내 딸을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생각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을 뽑을까? 누구를 뽑을까?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앞에서 이거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맨 첫 번째 거. 제가 어디 입학 설명회 가면, 이 입시 설명회 가면 꼭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3년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대학에 붙을까요? 못 붙을까요? 못 붙습니다. 절대 못 붙습니다. 선생님, 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못 붙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다고 대학을 간다고요?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그냥 열심히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 무수히 많이 떨어집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걸요? 쟤 진짜 성실하던데 왜 떨어졌지? 떨어진 건 다 유혹했습니다. 열심히만 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에 무엇이라고 하는 목표가 선명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졸업 후에 대학이 빛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수해지는 겁니다. 지금 예비 고3은 진짜 예비 고3인데 어떻게 우수해질 수 있을까요? 내 아들 내 딸이 우수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이라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수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학이 우수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대학이 어떤 행동을 우수하다라고 평가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를 성실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수한 학생? 아니요. 그건 그냥 성실한 학생이죠. 우수한 게 아니에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말이지 성실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수함이 뭔지를 보여줘야죠. 지금 앉아서 있는 고등학생들, 예비 고3들 그런 생각 많이 할걸요. 나 진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열심히로는 답이 안 나와요. 자, 대학이 묻는 질문입니다. 우수함의 기준이 뭐니? 라고 이야기할 때 너 고교생활 중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뭐야? 뭘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요? 네가 경험한 사실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봐. 사진을 30장쯤 찍으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한 경험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요. 포커스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요. 네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갖고 있니? 그걸 통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우수하다라고? 정말 우수해? 그럼 어떤 게 우수한데? 그걸 보여줘야죠. 우수한 걸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 거는 대학이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거요. 대학이 요 근래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선발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배웠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지?
요 근래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조금 괜찮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대학들에서는요, 요 근래에 배우고 실천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뭘 배웠고 뭘 깨달았니? 그러면 그 깨달음을 네가 속해 있는 학교, 네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걸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캠페인 활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학은 요즘에는 캠페인 하는 건 되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게 네 번째 겁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이면 지속적인 노력을 했는가도 물어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학을 보낸 건 거의 대부분 다 여섯 번째 겁니다. 대학이 정말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제가 입시 설명회를 지방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서울에서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초청하면 가까우니까 고등학교도 가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지방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지방을 다니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안 된대요. 그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된대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안 된대요. 네. 그럼 대학 안 가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주어져 있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우수함이에요. 남들은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과 다른 무엇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했어. 이게 우수함이거든요. 그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걸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제발 누구랑 같이 하라고요? 선생님과 같이 하라고요. 그거면 됩니다.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거요. 그래서 대학의 우수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어는 다 다르게 쓰는데요.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는 다 다르게 쓰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인전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고요. 학업 역량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당연히 학업 성취도겠죠. 내신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걸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신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요. 그런데 이걸 점수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점수화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설명 가능한 무언가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학생부에서 설명되면 됩니다. 요즘에 대학이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탐구활동입니다. 네가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니? 그러니까 예비고3이잖아요. 지금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지금이라도 한 분야를 정하시고요. 깊이 공부하세요. 한 분야를 깊게.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한 분야를 깊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죠? 그냥 다 해줘서 꿈도 없고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 콕 찍으시면 돼요. 그냥 콕.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그래 그걸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가 보냈던 학생 이 아이는 야구에 미쳐있는 아이였어요. 진짜 말로 못하게 남학생이거든요. 말로 못하게 미쳐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끔 외계어 듣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미국의 무슨 야구 선수가 뭐 타율이 어떻고 FA 리그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전 야구에 1도 관심이 없거든요. 전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선생님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럼 네 꿈이 뭐야? 그 다음부터 말문이 막혀요. 고3 때 만났거든요. 저희 학교 고3은 12월 31일 그러니까 방학하는 날 결정돼요. 예비 고3이
그러니까 신학기 3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대체로 요즘에 방학이 1월에 하니까 저희 이제 이번 방학이 1월 3일 날 2019년 1월 3일 날 하거든요. 그러면 1월 3일 날 방학할 때 3학년 담임, 2학년 담임이 다 발표되고 3학년 담임을 만나고 가요. 그럼 방학 동안 상담을 쫙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어요. 한데 야구. 꿈이 뭐야? 조용, 침묵. 하고 싶은 건 침묵. 대부분 다 고등학생들이 좀 그렇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은. 꿈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거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좋아해? 그러면 거기서 직업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이 학생의 직업을 뭘로 만들어줬을까요? 헤드헌터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헤드헌터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네가 생각하는 그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수히 많은 선수들을 네 손 안에서 움직여봐. 이 한마디에 얘가 완전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 저랑 학종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통계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메이저리그 역사와 관련된 통계책을 6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80%가 표로 돼 있는 책을 읽고 분석하고요. 뭐 했을까요?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시작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요. 탐구 보고서가 뭐냐면 2018년도에 그 미국의 FA 시장의 선수들의 몸값 계산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쫙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거 작년도에 딱 써먹었거든요. 이 학생이 내신이 3등급 때인데 고대 합격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꿈은 그냥 그 좋아하는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남학생들 게임 엄청 좋아하잖아요. 말로 못하게 좋아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 학생들한테 게임 디렉터, 그죠? 게임 스토리텔러, 세계관을 만드는 직업이 있거든요. 게임의 세계관을 만드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런 직업들이요. 열어주시면 돼요. 그 대신 이걸 하기 위해선 지금 이게 필요해. 해보자. 길은 엄마가 열어줄게. 아빠가 열어줄게. 이걸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파고 들어가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죠? 게임 하지 마! 라고 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그러면 입시도 끝나는 거거든요. 공부해! 입시가 끝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엄마가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면 공부해요? 공부하는 척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프로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학생이라는 직업에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비고3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모님이 상상도 못할 만큼 딴짓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원을 빠지고도 안 들킬 수 있는지 아주 궁리를 잘합니다. 프로 학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공부하는 척의 대마왕들입니다. 정말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갈 때마다 후다닥거려요. 교묘하게 컴퓨터 화면을 가리고 있습니다. 꼭 컴퓨터를 볼 때 인강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 뒤에는 반드시 벽이어야 합니다. 딴짓하거든요. 인강 듣는데 마우스가 자꾸 움직이거든요. 왜일까요? 딴짓하거든요. 공부하는 척이요. 왜 그럴까요? 하기 싫은 걸 하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탐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무엇이든. 그 방향에서 부모님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직업들을 한번 탐구해 보시면 돼요. 부모님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길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인성은요, 패스. 인성은 서류로 알 수가 없거든요. 서류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공부는 안 하고 야자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막 놀러 나가고 6시에 시작하는데 6시에 출석 체크하고 나갔다가 10시 되면 자습실로 돌아오는 그 아이에게 담임쌤이 뭐라고 적어주냐면 학생부에다가 교우관계가 원만하며라고 적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진짜 교우관계가 원만할까요? 네, 너무 원만해서 탈이죠.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까요? 친구 사귀느라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인성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공 관련 이수 및 성취도 의혹,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것 어떤 것들을 했니? 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은 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얕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전공에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활동은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봉사활동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의미 없는 행동이 되죠. 그럼 내가 판사가 꿈입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법정에? 그죠? 어디를 가야 되냐고. 내가 교사가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고등학교에 봉사활동하러 갈까요? 그런 게 전공적 합성이 아니에요. 이게 수준 낮은 거죠.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공적 합성의 핵심은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역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드러나면 전공적 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제가 의사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흉부외과 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필요한 능력은 섬세함. 맞죠? 섬세함이요. 그러면 섬세함이라고 규정을 내리면 나의 활동의 역량 가운데서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요? 섬세함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공적 합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지금 예비 고3이니까 예비 고3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전공적 합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부가 볼 게 없거든요. 그렇죠? 딱히 뭔가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공적 발전 가능성이 확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걸 기획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학생부에 이제 적혀 있는 멘트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생부를 꽉 채워놨어요. 진짜 빈틈없이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학이 이렇게 많은 글을 적어놓으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활동이 뭐니? 학교의 세부 활동이 뭐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이 뭐 했어? 그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는 뭐야? 이게 대학에서 학종을 평가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앞에 방금 읽었던 거는 쓰여져 있던 거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학생의 회장단이요. 총무부 부원들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지금에 와서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학생부의 기록 가운데서
이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요 근래에 와서는 그냥 개별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제가 학교에서 10개 반을 가르칩니다. 10개 반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일까요? 350명입니다. 학기 말에 학생부를 입력해야 됩니다. 개별화 하래요. 350가지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도전을 합니다. 100명까지는 꾸역꾸역 쓸 수 있어요. 101명째 되면 문장력이 딸립니다. 쓸 말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학생 개인의 이야기가 적히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한 줄 더 적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 학생이요. 그 학생이 개별평가에 적히는 겁니다. 1학년 때 학생부, 2학년 때 학생부, 3학년 때 학생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이 믿는 거는 언제까지일까요? 2학년 때까지입니다. 3학년 때 학생부는 웬만해서는 잘 안 믿습니다. 왜요? 3학년 때 독서 활동에 책이 막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담임 선생님도 급하고 학생도 급하고. 그죠? 그래, 일단 넣고 보자. 근데 2학년 때까지는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입시 마인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대로 적습니다. 거기에 어떤 팩트가 적히느냐가 학종을 좀 결정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학생의 역량을 발휘한 것. 어떤 역량을 발휘했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그건 기획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수고롭게 기획하시면 돼요. 자,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니? 저는 심리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회과목 뭐 배우니? 사회선생님한테 지금 가서 이제부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회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수업 시간에 이거 했는데 이건 뭘까요?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들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탐구보고서 좀 만들고 싶은데요. 선생님, 나중에 학생부에 좀 입력해 주실래요? 오케이. 처음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들이밀면 선생님들이 싫어.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거 계속 질문하고요. 선생님, 제가 방학 때 시간이 좀 남아서 이 파트를 좀 깊게 공부해 보고 싶어요. 탐구보고서 만들어 올 테니까 한 번만 검토해 주실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학생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도성이고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의미 있게 됩니다. 지금 저기 밑에 나와 있는 교사의 평가는 다 뻥친 거잖아요. 대학도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이거는. 아예 화면에서 그 학생부 컴퓨터로 보거든요. 컴퓨터 화면에서 이거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되는 대학도 있고요. 그냥 형광칠에서 나오는 대학도 있어요. 유사도 검색에서 걸리는 것들은 전부 다. 매우 정교하게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 고등학교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학생이 나밖에 없어. 이럴 정도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공과 관련된 선생님 2분, 3분.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지금 예비고 3이니까 너무 많이 만들면 공부하는 데 방해됩니다. 2분. 딱 2분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선생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알아가고 확장해 가는 것.
예비고 3이잖아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문과 학생들 진학률이 한 2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나 2번만 하세요. 2번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기획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하냐면요. 우수함이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획하시면 돼요. 특강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특강을 듣는 걸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강 한 번 들었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아니요. 절대로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특강을 듣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그리고 그 특강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확장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냐. 이러면 완벽한 학종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 프로그램 전체가 6주 정도 잡힙니다. 4주 전부터 치열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열한 공방한 거 전부 다 어디에 적힐까요? 자율활동이에요. 특강 들었죠? 진로활동이에요. 나만. 내가 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강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무엇을 했다. 그리고 특강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결했고 그래서 내가 배운 걸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난 이런 활동을 했다. 샘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첫 번째 특강을 온 분이 어떤 분이냐면 위안부 할머니님 독립영화예요.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국민참여 영화를 만드는 감독을 초빙을 했어요. 담장 밑에 수선화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감독을 초청하기 위해서 위안부와 할머니와 관련된 책 4권, 15명의 학생이 책 4권을 읽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특강을 초빙해서 그 특강을 듣고 이후에 저희 지역에 소녀상 건립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막 끌어모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녀상이 건립이 됐거든요. 내가 배운 지식,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세상을 한 바퀴 더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학년이라도요, 꼭 하나는 해주세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 활동 하나가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고요, 심화 활동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글이 적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학생부 세특에 적혀있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지정도서 쭉쭉쭉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지식인 세미나 팀의 활동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한적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건 뺐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은 뭘까요? 땡땡땡의 서재, 지식인의 서재입니다. 지식인의 서재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안에서 비판적 지식인 세미나라고 하는 세부 활동 내용. 학생은 뭐 했을까요? 치열한 세미나를 하면서 그냥 세미나를 진행한 게 아니라 이 학생만 뭐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순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생 때문에 되게 괴로웠거든요.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극복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탐구보고서 만들고 대안적 자본주의, 공유경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쫙 만들어 옵니다. 그럼 이 학생 완벽한 자기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뭐예요?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는 학생은 학종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고 3은 반드시 이 부분을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게 학생부를 평가하는 서울대의 기준입니다.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쫙 평가 기준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다른 건 서울대니까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일단 큰일 나죠.
첫 번째 안 넘으면 전체 교과 성적이 탁월한가?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앞에가 뭐냐면요. 맨 앞에가 교과 영역입니다. 교과 영역 한 페이지요. 내신. 맨 마지막 교과 영역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과목별로요.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성적이 떨어지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데 뭐라고요? 그 이유가 설명되면 됩니다. 누가 설명해 주게요? 누가 설명해 줄까요? 학생이 직접? 누가요? 선생님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도해놓은 학생. 진짜 똑똑한데 시험 알러지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객관식 알러지가 있어요. 이 우수한 학생이 객관식 알러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습니까? 세특에 이러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증명했으나 객관식 시험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걸 두 선생님이 적어주셨어요. 한 선생님이 적으면 안 믿었을 텐데 그걸 두 선생님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 정도를 해냈다고? 그럼 일단 불러야지. 1단계 합격이요. 자기 위에 내신 성적 있는 애들 전부 다 밟고 혼자서 갔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대학에 그 면접에 딱 가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객관식 알러지. 제가 거기다가 트라우마라고 적었었거든요. 객관식에 대한 트라우마 이렇게 적었어요. 객관식 트라우마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학생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설명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이게 2페이지에 걸쳐서 쭉 있는데 앞부분이 뭐냐면 뭐로 돼 있어요? 지적 탐구 영역입니다. 이게 뭐랑 다르다고요? 교과 영역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신이 좋은 것과 지적 탐구 역량이 강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르다가 아니에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보시면 되게 서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학종에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적 호기심과 학업 능력 향상 노력이 그런 노력을 했냐고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사실 더 중요하죠. 뭘까요? 구체적으로요. 이것만 해내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2학년인데요. 예비고 3인데요. 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적 탐구 영역이 하나 더 나옵니다. 과제 해결 능력이 있니? 그렇죠. 맨 위에 보면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방과 후 학교 참여 등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보이고 있니? 방과 후 학교는 대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풀이 방과 후는 안 좋아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문제풀이 방과 후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 3 팁 하나 더 드리면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선생님과 전공책을 읽는 방과 후를 만드세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없는데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두 개만 만드시면 돼요. 전공 심화 도서를 나 혼자 읽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 책 한 권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책을 누구랑 읽었다고요? 선생님과요. 대학에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선생님과 읽은 게 내년에 수시 쓸 때 자소서 1번 항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책을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진학한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낸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이 뭐냐면 자기 인생책 3권을 적는 거예요. 그 3권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나온 책들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이기적 유전자, 막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하실 행동은 책을 주문하시겠죠? 네, 그렇죠. 다 똑같아요, 생각은. 그리고 그 책은 자기가 안 읽고 꼭 자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부모님. 이 책 찍어 가신 거 되게 잘하신 거예요. 안 찍어도 되지만 어쨌든 찍어 가셨다면, 책을 사셨다면 꼭 가족 수대로 사십시오. 꼭 가족 수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같이 앉아서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지적 역량이 여전히 떨어지는 이 아이가 질문을 할 겁니다. 아빠, 엄마, 이 문장이 뭐지? 거기가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예요. 진짜로 그래 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2권? 대체로 2권? 뭐 이렇게 전 제목은 봤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130만 권이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 책은 자유주의 철학과 공리주의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아주 철학적으로 수준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130만 명이나 있대요. 전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요? 그죠? 근데 저 책 집에 한 권씩 다 있으시죠? 서재에 책꽂이에 조용히 이제 먼지도 좀 묻어 있고 책장은 넘긴 흔적 없고, 그죠? 같이 읽으세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거 매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쭉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읽는 책 읽는 거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저 같은 전문가들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4번의 내용에 기재된 건수가 42,000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 3 하면 지원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를 지원한 숫자 나누기 3. 그 나누기 3 한 학생들이 이제 42,000건의 기재 건수 중에서 중복되는 책을 다 빼면 책 권수로만 따지면 14,000권이에요. 서울대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책을 진짜 많이 읽은 거죠. 14,000 종류의 책이 쫙 펼쳐졌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미중복 도서라는 말이 뭘까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서 오로지 나만 읽은 책. 물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책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책 있어요. 포켓몬스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인생을 바꾼 책이 뭐야? 포켓몬스터야! 이런 게 있어요. 제 제자 중에도 있어요. 서울대를 썼더라고요. 내신이 6, 7 막 이런데. 그래서 야, 너 서울대 왜 썼어?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너 어디 썼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서울대.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아깝게 떨어졌어요. 갑자기 되게 수준 높은 학생이 되잖아요. 너 그럼 자소서 4번에 뭐 썼니? 제 인생 최고의 책은 슬램덩크죠. 강백호가 덩크슛을 성공하는 순간에 인생의 환희를 느꼈어요. 막 이러고 유일한 책 한 권. 몇 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작년에 제일 절 충격과 공포로 넣었던 책이 수능 특강이에요. 네 인생 바꾼 책이 뭐야? 수능 특강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을 다 빼고 나면요, 미중복 도서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 전공 깊은 책이요. 정말 아무도 손대지 않을 것 같은 그 책이요. 그 책이 9,000권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꾼 책이요. 그런 책을 읽어야 돼요. 한 문장 알려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책을 읽은 학생의 수준은요, 그 책의 수준은 그 학생의 지적 역량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넘기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수준을 보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1학년 끝났고 2학년 아직 독서 기록 안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책을 입력할지 잘 생각하세요. 지적 역량이 그대로 보이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예비고 3들한테 제가 던져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팁은요, 자기 인생 질문을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겨울방학 때 막 미친 듯이 활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로 기록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을 밟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1차는 무조건 합격시켜줍니다. 그러려고 3배수를 뽑는 거거든요. 3배수를 뽑는 이유 중에요, 그런 학생들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3배수를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됩니다. 활동해보세요. 제가 왜 이제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부를 기록하는 건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부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학년, 1학년 담임 학생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학생부에. 그 다음에 이 학생의 2학년 학생부에는 종합의견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의 3학년 수학 교사가 세특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러면 학생부는 평가될 때 어떻게 평가되냐면, 이 학생부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3년 동안 이 학생이 꾸준히 보여준 무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바뀐 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학생은 이제 꾸준한 걸 제가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차별화된 도전입니다. 이 학생의 차별화된 도전이 2학년 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어디로 갈까요? 새로운 문제풀이 시도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왜요? 이 학생은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걸 선생님들이 증명해 줬거든요. 이렇게 학생부가 읽히는 겁니다. 지금 만드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종단으로 보여드렸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예비고 3이니까 종단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횡단으로 가야죠. 2학년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무엇이 있으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찾아가서 자꾸 얘기를 하면 됩니다. 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써보셔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걸 해서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떤 분야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자소서 쓸 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 이런 전문가가 될 겁니다. 이러면 스토리텔링이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냐를 만드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써보세요. 그러면 쓸 게 없어서 울게 돼요. 정말 쓸 게 없거든요. 난 고등학교 생활 뭘 한 거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걸 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성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자소서 3번은 인성에 대한 이야기라서 내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감이어도 좋고요. 그것이 뭐 겸손이어도 좋고요.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내 인성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인성.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 그거에 대한 고민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희대학교 실제 데이터인데요. 이게 성적을 보시면 자율전공의 수능 성적이에요. 정시 성적이 100분위로 92, 97, 95, 94 평균으로 보면 95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들어갈 수 있고요. 국어 국문학과 93점, 93.9 100분위.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1단계를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보면 국어 국문학과의 평균 성적은요. 합격자 평균은 2.06이에요. 내신. 영어는요. 3.1이에요. 실제 1차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를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등급 때 좀 많이 걸려 있긴 하죠. 그러나 3, 4, 5등급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건국대학교 자료입니다.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이요. 지원자를 보시면 사회과학대열의 평균이 3.3이고요. 최저가 7.8입니다. 건국대학교에 7.8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자기 추천 전형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평균을 보니까 7.8이었던 학생이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왜? 6등급 때, 5등급 때, 4등급 때 학생이 떨어졌는데 왜 얘는 붙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합격자의 평균을 보면요. 최저가 6.5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6.5의 내신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전략을 좀 잘 짜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고등학교 생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비 고3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겨울방학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 레벨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거 찍어가서 자녀 구박하면 큰일 납니다. 야! 이러면서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비고3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종이 아무리 준비가 되더라도요, 최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최저가 없는 학종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비율이 70%입니다.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명이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집니다. 학종은요, 35% 정도 됩니다. 35%의 학생, 35명이, 100명 중에 35명이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는 맞추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죽을 만큼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저는 둘둘둘이거든요. 수학, 국어 2, 수학 2, 영어 2. 이게 거의 가장 높은 겁니다. 의대 빼고는요. 연대 빼고 의대 빼고는요. 둘둘둘은 다 통하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드라마 하나만 보고 공부해야지. 이 드라마 하나만 보고 공부해야지의 가장 큰 건 부모님, 엄마. 공부해! 하고 들어가서 문 닫으면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면 딸내미, 아들내미도 방 안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너무 피곤한데 잠깐만 자고 할까? 실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공부마저 하고 자야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이 승부를 내기 때문에 끝까지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나오는 글귀처럼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